이번 시간에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이 강의 12번째로 파트 1에서는 제노믹스와 프로테오믹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트 2에서는 유전자 조작의 실용적 사례, 실제 우리 실생활에 관계되는 유전자 제네틱 엔지니어링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편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제노믹스, 그러니까 휴먼 제노믹스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2003년 이후로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생명체의 유전체들이 염기서열이다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인 경우에는 한 3만 5천 개의 유전자로 이제 구성되는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종류에 따라서는 한 10만 개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것은 이제 단백질의 그 종류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해야 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노믹스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유전체 전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으로 인해서 생성된 막대한 양의 예, 예, 디지털 유전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한 바이오인포메틱스입니다.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이 결합된 학문적 특성상 두 학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을 위한 정보학, Informatics for Biology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유전자 염기서열 DNA 시퀀싱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정보들을 그 안에 있어 유전자 스트럭처 진의 위치, 프로모터의 위치, 트랜스크립션의 시작점의 위치,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인트론의 스플라이싱 위치에 대한 것들, 모든 정보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한 예가 될 수가 있죠. 한편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기는 그런 로직이 생물학 기반의 정보학을 많이 이제 따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연구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바탕에 둔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이오인포메틱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기초 데이터는 염기서열 분석, DNA 시퀀싱으로부터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DNA 시퀀싱을 통해서 모든 유전자의 아니면 그 인접한 DNA들의 염기서열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분야 서열 분석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염기서열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성이 높은 서열을 찾아내어 그 기능을 유추하거나 진화적 연관성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유전자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 아까 말한 대로 프로모터는 어딘지, 트랜스크리션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인핸서, 업스트림 액티베이션 시퀀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스트럭처진의 스타트는 어디고 종말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하나는 유사서열 비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들 혹은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을 코딩하는 유전자들을 염기 서열을 비교함으로써 그 상관관계 혹은 이연관계를 어, 인화적 관점에서 연관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염기서열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금 한 1.6 kb, 16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DNA의 염기서열을 보는 바와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일면 딱 보기에는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스트럭처지는 ATG 혹은 AUG, 메사이오닌 그 코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사이오닌을 해당될 수 있는 잠재적인 메사이오닌 코딩 시퀀스로 되는 것을 찾아보더라도 본 1.6 kb 정도 되는 상당히 짧은 프래그먼트의 DNA 이 조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십수 개의 그런 그 ATG 코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스트럭처진의 스타팅 포인트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을 통해서 프로모터의 위치랄지, 그 다음에 오픈 리딩 프레임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염기서열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그 구조의 어떤 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체 유전자는 어, 그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는 시점, 프로모터와 RNA 폴리머레이즈 바인딩 위치 사이트로 대표되는 프로모터로부터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이 끝나는 터미네이션 되는 종말 위치가 있고 그 사이에 스트럭처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진은 ATG로부터 시작돼서 스탑 코돈이 나오는 그런 데까지 오픈 리딩 프레임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보통 이 오픈 리딩 프레임 혹은 유전자의 크기는 앞서 얘기한 대로 1, 2kb 정도 1000베이스나 2000kb, 2000 베이스 페어 정도에 이제 해당되고 이로부터 만들어진 mRNA는 이 스트럭처진을 포함해서 RA로 5' untranslating region과 3' untranslating region을 포함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라이보솜에 들어가서 프로테인으로 합성이 되면은 비로소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프로테인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모든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정보들은 인포메이션들은 우리가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랄지 그다음에 mRNA의 인트론과 엑선의 위치랄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트론과 프로모터도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존재하고 또 그것이 잘려나갈 때도 특정한 그 위치, 염기서열, 예를 들면 G하고 T, 스플라이싱 도너 위치와 그 다음에 AG라는 스플라이스 억셉터 위치가 항상 그 양쪽 이웃한 엑선의 끝점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엑선의 시작점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인트론의 가운데에는 인트로닉 스플라이싱 이넨서라는 또 염기서열이 독특한 염기서열이 컨센서스 싱크스를 가지고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요 가운데 있는 인트론이 잘려나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토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다 이런 그 바이오인포메틱스의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5' untranslated region과 3' untranslated region의 폴리에이 시그널, 폴리에이 테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호 서열이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럭처진 위쪽에는 다타박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upstream enhancer, upstream repressor, 혹은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 이
이런 요소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3'부터 5'에 이르는 이런 인핸서를 우리가 유전자를 봤을 때 그 유전자의 구성 요소는 제일 앞수입 쪽에 인핸서, 그 다음에 스트럭처진과 좀 더 가까운 데 위치하는 프로모터에 여러 가지 이제 다타 바인딩 사이트랄지 이런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에이션 부분과 그다음 엑선 1, 인트론 1, 엑선 2, 인트론 2, 엑선 3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mRNA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라고 하고, 이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는 5' untranslated region,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그 다음에 엑선 1, 파란색,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 도노인 노란색, 그 다음에 가운데 인트론,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 억셉터인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볼 때 엑선 1과 엑선 2, 엑선 3에는 예를 들면 스플라이스 도너와 억셉터, 도너와 억셉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면은 비로소 완성된 머추한 mRNA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mRNA는 스플라이스된 인트론은 사라지고 엑선만 연결될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폴리에이 테일,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을 과정을 통해서 폴리에이 테일과 혹은 5' 쪽에 그 5' 캡을 씌워서 이 전체적인 mRNA의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비로소 완성된 m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핵 바깥으로 나가서 라이보솜에 의해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한편 우리가 염기서열 시퀀스들을 이용해서 각 종간에 원숭이와 사람, 쥐, 돼지, 소, 또 큰 쥐, 이 같은 서로 다른 종간의 동일한 프로모터, 예를 들면은 프로모터 리전을 염기서열만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염기서열 호몰로지 비교를 위해서 어떤 연관성을 알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퀀스, CRE, Responsive Element라는 특정한 TG, CG, TCA라는 시퀀스는 모든 종에서 컨저브드 돼 있다, 보존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시퀀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 트랜스크립션의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컨센서스 시퀀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새롭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유전적 유형 관계는 염기서열뿐만 아니고 아미노산 수준, 트랜슬레이션이 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시퀀스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또 그 유형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그 시퀀스는 인슐린에 대한 인슐린 단백질에 대한 그 정보입니다. 인슐린 단백질이 한 11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사람과 토끼의 인슐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한 거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90%, 파지티브가 94%입니다. 아이덴티티는 exactly 동일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그런 아미노산 서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라는 것은 다른 아미노산은 다르지만 그 기능은 비슷한 그런 뭐 베이직 아미노 애시드랄지 애시딕이랄지 뭐 뉴트랄이랄지 하이드로포빅이랄지 이런 특성적인 물리학적 특성에서 유사한 아미노산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파지티브라고 이제 카운트를 하면은 훨씬 더 그 유사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그 비교에서 보면은 인슐린이라는 그 혈당 조절 단백질이 펩타이드가 굉장히 사람과 토끼 사이에 아주 밀접하게 가깝다는 거고, 이것은 인슐린이 굉장히 여러 애니멀들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돼지 사이에는 뭐 87, 89, 그 다음에 사람과 소 사이에는 83, 87 이런 정도의 이제 파지티브 에 대한 그것도 비율이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아미노산 하나는 원레타로 표시가 됐습니다. F는 페닐알라닌, V는 발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20가지 아미노산은 표시하는 방법이 풀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3레터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솔루신 하면 3레터는 ILE, 그 다음에 싱글 레터는 I, 루신 하면 L, 그 다음에 LEU, 발린 하면 V, VAL, 페닐알라닌 하면 F, 그 다음에 PH이죠. 그 다음에 메사이온은 M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트레오닌이 T고, THR로 표시됩니다. 근데 또 T로 시작되는 타이로신이 있다. 그럴 때 그 순서, 알파벳 순서상으로, 사전적 순서상으로 타이로신은 Y,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 W,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동일한 이유로 글루타민은 여기 글라이신이 G로 표시됐기 때문에 글루타민은 Q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글루타믹 애시드는 E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르진은 N, 아스파틱 애시드는 D로 이제 표시가 되고, 라이신은 K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20개의 아미노산과 20개의 아미노산의 그 싱글레터 표시 혹은 3레터 표시 방법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각각의 아미노산은 예를 들면 아이솔루신은 3개의 코돈으로 이루어져 있고, 루신은 6개 코돈, 발린은 4개, 페닐알라닌은 2개, 메사이온은 1개의 코돈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DNA 시퀀스 상의 이제 그런 그 구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단백질 구조와 기능 분석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특히 스트럭처진의 그 ATG로 시작되는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쉽게 그 유전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는 분야를 이제 프로테오믹스라고 합니다. 프로테오믹스. 단백질은 서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DNA는 4개의 염기로 되어 있고 더블 스트랜드, 더블 헬릭스의 구조지만,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이지만 그것이 또 무작위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2차 구조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2차 구조로 결정되는 3차 구조, 혹은 서로 다른 펩타이드가 서로 결합해서야만 비로소 하나의 단백질의 기능을 하는 그런 다이머 혹은 헤테로다이머, 트라이머, 테트라머 이런 정도의 복잡한 그런 이제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의 종류는 유전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유전자를 35,000개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는 35,000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10만 개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단백질의 아주 일부만 이제 구조가 밝혀진 상태. 따라서 프로테오믹스는 제노믹스와는 또 다른 면에서 유전자의 실질적인 기능, 펑션을 밝히는데, 예를 들면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찾아낸다든지,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우리가 약물을 치료할 수 있는 타겟을 발굴하고, 약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실제로 이용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테오믹스에 대한 그 발달된 분석 기술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분석은 그럼 뭐가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내 도메인 모티프를 비교한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은 3차 구조상의 특징입니다. 모티프는 주로 2차 구조상의 특정 아미노산 서열, DNA 바인딩 모티프랄지, ATP 바인딩 모티프랄지, 액티브 사이트랄지, 이런 그런 저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의 폴딩을 예측할 수가 있고, 따라서 컴퓨터상에서 약물과 실제 어떤 약물과 단백질 타겟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이제 연구하는데 이 프로테오믹스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봤듯이 지금 한 6가지 종류의 단백질의 시퀀스, 글라이신, 아스파틱 애시드, 세린, 타이로신 이런 식으로 쭉 되는 단백질의 서열이 이렇게 일단 분석이 됐는데, 여기서 알파1 헬릭스, 알파2 헬릭스, 알파3 헬릭스, 베타1 시트 구조를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이미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비교를 해보면은 QD, QD, QD라고 아주 상당히 그 보존성이 높은 지역, PVH, PVH로 예상되는 이런 상당히 보존성이 높은 그런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페니랄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예를 들면 그 인산기가 작용하는 붙는다든지, 그 다음에 메실레이션이 된다든지,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특정한 위치를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라는 단백질의 2차 구조의 특징을 이런 시퀀스 정보만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경우는 예를 들면은 싱글 폴리펩타이드지만 4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졌다. 한쪽 도메인, 도메인 1, 도메인 2, 도메인 3 이렇게 이제 구분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메인 구조와 그 다음에 시퀀스의 모티브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은 많은 단백질들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이 비슷한 구조의 아미노산 시퀀스를 동일하게 공유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경우는 라이보솜의 트랜슬레이션 팩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붉은색 부분의 그 도메인은 트랜슬레이션 프로테인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C 터미널 도메인을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면 이건 노란색은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시작을 하는 때 필요한 그런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라이보소말 프로테인 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그 구조고, 그 다음에 일롱게이션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독특한 그 기능들이 여러 가지 단백질에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단백질이지만, 서로 다른 펩타이드고 단백질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내더라. 예를 들면 붉은색은 이렇게 도메인 한쪽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파란색도 도메인 한쪽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모든 5개의 단백질에는 또 아주 공통적인 그린색 존의 도메인이 공통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 붉은색과 푸른색, 혹은 붉은색과 노란색과 또 붉은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백질이 일종의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축적이 되면 우리가 아, 컴퓨터상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상당히 유사하게 실제 생체 내에서의 구조와 유사하게 유출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런 신약 개발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실리코라고 합니다. 인실리코라는 말은 우리가 인비보 하면 생체 내에서의 어떤 어떤 약물의 효과를 보듯이, 인비트로는 이제 시험관 내에서의 효과를 보는 거고, 인실리코는 그런 시험관도 아니고 생체 조직이 아닌 그 컴퓨터상에서의 어떤 그 인터랙션을 보는 겁니다. In or by means of computer simulation. 그래서 전혀 그런 실험을 직접 통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예측되는 어떤 물질들을 어, 그려낼 수가 있어요. In silico biology collects data from genomics, functional proteomics, and expression arrays, and literature, and integrates all of these single cohesive model.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컴퓨터 에이디드 드럭 디자인에 이제 활용되는 CAD라고 그래서. 그래서 실제 이런 그 인실리코 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3차 구조는 이런 단백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드럭, 약물이 이 단백질, 타겟 단백질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바인딩하고 있는지, 혹은 리셉터 라이겐드 더킹,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몰레큘러 더킹을 실제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약물을 디자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DNA 시퀀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능을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안 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세포에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펑셔널 어널리시스,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개발된 방법이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그런 이것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글래스 슬라이드 한 장에 한 만여 개의 유전자를 심어 놓고, 거기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되고를 거의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그런 마이크로 어레이 상에서 이게 이제 DNA 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어떤 원리를 각각의 스팟이 유전자 하나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가로로 유전 한 20개와 그 다음에 세로로 한 15개다. 그러면 한 300개. 이 스팟 하나에 한 300개 정도의 유전자를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유전자에 심어 놓은 염기 서열은 뭐 이런 이제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 이건 DNA죠. 더블 스트랜드 DNA를 여기다 심어 놓고 이미 이제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 때 많은 이제 공이 들어갑니다.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분리를 해서 여기다 하나씩 심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심어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이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에 이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슬라이드가 예를 들면 휴먼 제놈 하면 이제 300개 시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장 20자리. 이건 한시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한 슬라이드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해서 보통 한 10,000개씩 들어갈 수 있는 스팟이에요.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그 위치에 특정한 유전자의 DNA가 클로닝이 돼서 분리가 돼서 우리가 유전자 클로닝 배웠죠. 그 유전자만 여기다 이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하고 50개씩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 array, DNA array treated with RNA. 여기서 말하는 RNA는 mRNA.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세포를 암세포에서 암세포에서 암세포를 키워서 거기서 얻어진 토탈 mRNA를 이 전체에다 반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어느 DNA, 어느 유전자와 반응하는지. 여기서 예를 들면 이쪽 부분, 빨갛게 된 부분, 이것이 예를 들면 암세포에서 추출된 mRNA가 반응하는 스팟이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유전자가, 이게 각각 다른 유전자, 8개의 유전자가 암세포에서만 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레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다른 RNA를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array treated with mRNA from cells grown on the condition 2. 여기서 condition라는 걸 예를 들면 정상세포라고 봅시다. 암세포, 정상세포. 정상세포인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정상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개가 되죠. 그래서 암세포, 정상세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를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암세포에서 얻어진 mRNA, 정상세포에서 얻어진 mRNA를 같이 처리하면은 양쪽 세포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놈을 우리가 알 수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배양 조건 혹은 세포에서 발현되고 안 되고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미 각 스팟에 대한 유전자의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어레이의 기술은 처음에 각각의 그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수만 개 아니면 수천 개의 그런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하나씩 심어내는 그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일단 모든 유전자들이 클론됐고 그것이 대량으로 PCR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언제든지 상업적으로 이런 그 플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사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DNA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한 펑셔널 지능 어널리시스까지 그다음에 프로테오믹스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전자의 발현이 실제로 우리 세포 내에서 형성된 그 유전자의 최종 산물인 프로테인과 1대1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테오믹스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Today we know the complete genome sequence. 그렇죠? 제노믹 시퀀스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숫자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테인은 20개의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3차 구조도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따라서 그 프로테인들은 변해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스테빌리티가 딱 틀려. 안전성이 세포 내에서 혹은 케미칼 모디피케이션이 될 수 있어요.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된다든지 메실레이션이 된다든지 포스포릴레이션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에 따라서 또 기능이 달라져. 기능이 예, 켜졌다, 꺼졌다.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프로테오믹스를 통한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옴이라는 그런 말은 처음에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total set of proteins encoded by a genome. 예를 들면 사람 휴먼 제놈이 뭐 35,000개 유전자 구성되어 있다. 그 유전자가 만드는 모든 단백질, 체 전체를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보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람의 세포가 그 부위마다 다 특성 있게 분화가 돼서 어떤 특정한 세트의 유전자만 발현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는 프로테오믹스 혹은 프로테옴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거기서 발현된, 트랜스크립션이 된,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이 된, 트랜슬라톰이라는 뭐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요즘은 편의상 그냥 프로테오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아래 노란 박스에 다시 강조했듯이 proteomics involves surveying the global protein composition of a cell organism.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세포, 역시 예를 들면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에 우리가 앞서서 그 DNA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거기서 발현되는 트랜스크립트 mRNA의 그 컴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봤지만 그것이 반드시 단백질하고도 연결되지는 않는다. 또그 단백질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프로테믹스는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제 차원의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teome comparisons identify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cells. 그래서 실제로 DNA 마이크로 어레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보지만은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좀 더 완성도 있는 어떤 세포의 그 어떤 특정한 세포, 암세포랑 병사세포의 어떤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려면은 우리가 프로테오믹스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the value of comparative proteomics. 그러니까 이런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테오믹스 기법은 can be seen in an analysis of different cancer cell. 캔서 셀마다 동일한 캔서라도 또 여러 가지 또 그 변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지 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암을 진단하는데 사용되죠. 프로테오믹스가 필요한 거를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또 보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크립션 앞서서 얘기한 제노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그 발현된 mRNA를 이제 분석한 그런 예가 있죠. 근데 그것의 어떤 그 한계점이 뭐냐? 그래서 그 한계점이 여기 쭉 그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RNA 몰레큘, 어떤 mRNA 몰레큘은 저기 RNA 몰레큘은 non 코딩이다.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B 어떤 그 프라이머리 RNA 트랜스크립은 undergo alternative splice. 인트론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잡해서 설명 안 했는데 인트론이 있고 엑선이 뭐 세 개다. 그러면 어떤 프로테인은 엑선 1, 2만 이용하고 어떤 프로테인은 엑선 1, 3를 이용하고 어떤 프로테인은 엑선 1, 2, 3를 이용하는 그런 전혀 다른 프로테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 그러면 하나의 유전자에서 적어도 3개, 4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C. Level of mRNA may correlate with the protein level due to differentiation rate. May no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진 익스프레션을 레귤레이션 할 땐 대체로 mRNA에서 레귤레이션이 되면은 반응이 되면 그것이
프로테인으로 연결된다는데 그것이 다 100%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저는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프로테오믹스는 DNA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그 진 익스프레션 패턴하고는 좀 더 발전된 그것을 훨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프로테오믹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테인 젤 거는 겁니다. SDS 폴리아크릴라마이드 젤 엘렉트로포레시스 보통 SDS 페이지라고 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을 했죠. 이때 SDS가 사용되는 이유는 단백질을 언폴딩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폴리페프타이드에 고르게 마이너스 차지를 한다는 점. 따라서 이런 폴리아크릴라마이드 젤을 통해서 정확하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때 단백질은 순수하게 분자량, 분자의 크기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작은 놈은 플러스 쪽으로 훨씬 더 빨리 이동이 되고 큰 것은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SSPG.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팟이 나타나고 이 스팟을 여기 이제 이런 것들 한 번 더 걸어야 돼. 예를 들면 요거는 저기 2D 젤 스팟은 정상세포에서 얻은 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팟은 또 다른 젤은 뭐 암세포에서 이제 또 동일하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요 스팟이 정상세포에서 있었는데 암세포는 없더라. 그럼 요 스팟을 걸러내는 거예요. 1차로 아이소엘렉트릭 포커싱으로 단백질을 정리하고 2차로 SDS 페이지를 분장에 따른 분리를 하면은 서로 조건이 다른 두 종류의 세포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각각 토지젤상에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스팟을 분리해서 단백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다르다 그러면 이것을 잘라내서 굉장히 소량의 단백질이지만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소토프지만 최근에 이제 플로레센스로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1은 요소 단백질을 분리를 하죠. 프로테인 라이세이트 셀 세포를 키워서 정상세포에서 키우고 혹은 뭐 암세포에서 키운 다음에 각각을 플로레센스 다이로 이제 레이블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섞은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젤을 2D 젤을 걸죠. 첫 번째 아이소 엘렉트릭 포커싱, 두 번째 페이지를 걸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자, 여기서 뭐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이미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두 개를 정확하게 겹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어느 스팟에서 다른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스팟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D 프로테믹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말디터프 MS, 매스 스펙트럴 포토메터라는 그 분자량에 따른 그런 그 미세량, 소량의 분자량에 따른 그거에서 분석이 가능한 스펙트럴 포토메터 기법이 MS 기법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어,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우선 각각의 단백질들은 고유한 어떤 지문이 있어요. 각각의 단백질들 그 분자량에 따른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들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깨면은 항상 이 단백질은 트립틱 다이제션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분자량이 3200, 1200, 780, 375 정도의 네 가지 펩타이드만 잘려지게 되죠.
프로테인 1은 뭐 여섯 가지 프레그먼트 나왔다. 프로테인 2는 뭐 7가지로 나왔다. 6가지로 나왔다. 그렇죠? 분자량은 다르다. 프로테인 3는 또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375.256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프로테인 2에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비교할 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단백질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DNA 프로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단백질의 기능을 찾아내는데 사용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앞서서 클로닝 할 때 그 알려진 DNA 염기서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알려지지 않고 단백질만을 알고 있을 때, 단백질만 알고 있을 때 그 유전자에 대한 클로닝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DNA 프로브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 제너러티브 DNA 프로브를 얘기했어요. 이 제너러티브 DNA 프로브는 아까서 얘기한 대로 2D 이 엘렉트로포레시스를 통해서 분리된 아주 소량의 단백질을 일부만 있어도 에드만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N터미널부터 한 각각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서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터미널을 통해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하면 첫 번째 라운드에선 첫 번째 아미노산, 뭐 메사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 세 번째 아미노산, 이렇게 이제 꼭 메사이온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단백질 중간 폴리페프타이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아미노산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쭉 하게 되면 보통 5개 이내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DNA 그 코드로 전환하면 보통 15개가 되겠죠. 15개 내외의 올리고펩타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정보에 의해서 알려진 각각의 예상되는 코드, 두 가지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비제너러티브 프로브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레이블링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디텍트하는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드먼 디그레데이션을 방법을 통해서는 아미노산 그 단백질의 전 아미노산 서열을 알 수는 없고요. 보통 8개 내지 15개까지 가능합니다. 파트 1에서 제노믹스와 프로테오믹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노믹스를 통해서는 예를 들면은 DNA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DNA 구조, 유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있고 또 각 유전자 서열에 대한 그 서로 다른 종 간의 유형 관계를 비교를 통한 유형 관계를 알 수가 있었고 또 세 번째로 그것을 또 기능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DNA 마이크로 어레이, DNA 칩을 이용한 마이크로 어레이 기법을 통해서 특정한 유전체에서 트랜스크립션 전체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이 일차적으로 예를 들면 정상세포와 질병이 있는 세포, 예를 들면 암세포 사이에 발현되고 안 되는 유전자를 이제 발굴해내는데 특별한 공헌을 했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방법이 기능적으로 프로테오믹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유전자 클로닝,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이런 기법들이 현재는 초기의 어떤 실용예와 최근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ow the recombinant DNA technology has made our life better. 유전자 조작의 실용적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잘 아시죠?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공상과학적인 얘기고 끝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미줄 단백질인 피브로인 파이버는 그 강도와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동일한 굵기에 동일한 무게의 강철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신축성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피브로인 파이버를 단백질이니까 거미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서 염소에서 발현을 시켜서 대량 생산해 가지고 뭘 만드냐? 바이오스틸을 만듭니다. 생물학적 강철, 생물 강철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스틸을 만들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군사용으로는 풀모를 만든다든지 방탄조끼를 만든다든지. 자, 거미 유전자를 그래서 포유동물에 이식해서 염소 예를 들면 우유에서 그 염소가 생산해내는 우유를 위에 보니까 거미줄의 단백질 피브로인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게 해서 그래서 그 단백질을 다시 분리정제해 가지고 바이오스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예,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용화. 자, 그럼 그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단백질이 어떻게 하면은 강철보다도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뇌고치로부터 나오는 실크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그런 이제 그 구조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굉장히 무르고 쉽게 분해가 되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단백질들이라도 그 결합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단백질들은 이렇게 구형입니다. 구형. 대부분의 단백질은 구형이고 이런 것들은 큰 물리적 힘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로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콜라겐 같은 것들은 이렇게 파이브로블러스 프로테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꼬이고 여러 가닥이 꼬이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그 근육이나 피부에서 작용하는 그 콜라겐의 그 강도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원천은 뭐냐? 수소결합입니다. 하이드로젠 본딩. 이 아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미약한 하이드로젠 본딩이지만 이런 것들이 수백 가닥 그다음에 그 같은 단백질 내에서 수백 개씩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단체적인 힘은 굉장히 크다, 굉장히 강력하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선형이고 쉽게 서로 그 파이버 간의 수소 결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화학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들은 이런 구조 단백, 그리고 또 거미줄이 또 다른 하나의 비밀은 아직도 사람이 완벽하게 모방하지 못하는데 거미는 그런 각각의 단백질들을 또 잘 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방적 기술이죠. 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각각의 그 피브로인 단백질을 사출하는 이런 그 거미의 어떤 그런 저희 배출구에서 여러 개 수백 개가 어, 동시에 그 실을 뽑아내면서 이것이 하나의 가닥으로 마치 그 동아줄을 만들어내듯이 하는 이런 방적 이 기술이 또 거미줄의 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염소에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지만 이런 기술까지는 많이 이제 따라가지 못한. 어쨌거나 사람들은 뭐 우리가 유전자를 그 거미 단백질 피브로인
유전자를 쉽게 클로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 실크 프로테인을 처음에는 박테리아 혹은 이스트에서 이제 발현을 했다가 이것이 너무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다 했냐면 이제 그 염소에다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실크 프로테인을 가지고 뭐 아라미드랄지 이런 그 바이오스틸을 이제 만들게. 그래서 최초로 스파이더의 거미의 피브로인 유전자가 이식된 형질 전환된 염소를 우리는 웹스터라고 하는데 웹스터와 피터 근데 이 웹스터가 이제 그 어미고 이제 새끼입니다. 여기서 그 미국의 넥시아라는 바이오텍 회사에서 바이오스틸을 처음 생산하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 피브로인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실이 stretches better than nylon. 나일론보다 신축성이 더 좋고, 그 다음에 5 times as strong by weight. 그 동일한 무게의 강철보다도 5배나 강력하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에 그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과학 저널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이언스 페이퍼. By the silk fiber spun from the soul. 엄밀한 실크 프로덕션. 자, 두 번째가 골든 라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쌀은 보통 하얀색이죠. 근데 이게 황금빛을 낸다. 자, 골든 라이스 accumulates pro비타민 A. 베타카로틴 알죠? 홍당무에 많이 있는. 그래서 홍당무의 색깔이 그렇게 주황색인 경우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셀먼, 연어의 그 색깔이 많은 것도 베타카로틴 때문에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뭐냐면 비타민 A의 이 다이몬드, 비타민 A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죠. 두 개가.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쌀을 이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한 5천만 명이 비타민 A 결핍증이에요.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어떻게 되죠? 비타민 A가 결핍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질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뭐 비타민 A를 그 비타민으로서 공급하는 그런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침 그 스위스 왕립공대와 독일 그 대학의 연구진이 만들어낸 그 벼에다가 베타카로틴 유전자를 옮겨놓은 그런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쌀은 그 베타카로틴을 많이 품고 있는 저기 함유하고 있는 황금빛의 이제 쌀이 만들어진 이런 쌀을 그냥 보급 그 종자를 보급만 하면은 쌀과 함께 식량과 함께 비타민 A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세계적인 이제 농업 회사인 신젠타에 1999년도에 70억 달러입니다. 실제로 골든 라이스 색깔이 이렇고요. 이렇게 데퍼딜 수선화의 그 꽃이 노란색인 경우는 이런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이 있어서 이런 수선화로부터 유전자를 클로닝을 해서 플라스미에다가 리컨비네이션 시켰고 그런 것들을 아그로박테리아에 다시 옮겨서 저게 식물 벼에다가 이제 이식을 시켜서 그 벽시에다가 그 벽시 종자가 이제 개량이 된 거죠. 벽시 종자에서 이런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벽시가 됐고 이런 것들 많이 보급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골든 라이스를 만들게 뭐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고 만약에 GMO를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낼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유전자 조작이 된 식물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은 그 이상일 것 같은데, 미국 식품 중에 60% 이상이 GMO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 유래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그 대부분은 그 옥수수와 콩은 거의 뭐 80% 이상 가공 그 GMO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넌 GMO 유전자로 조작이 안 된 콩과 옥수수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먹는 두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하거나 하는 그런 콩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옥수수 가지고 그 전분가를 통해서 뭐 다양한 그런 음식들이 식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유전자 조락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콩은 2002년 현재 미국 내 콩의 74%. 왜 이렇게 그 콩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했냐? 콩이 세계적인 작물이죠. 식량자원인데 거기에 제초제를 쓰게 되면 콩도 죽게 되는데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두는 제초제를 뿌려도 내성을 보이는 거는 콩입니다. 혹은 우리가 보통 두부에 저 특정한 단백질에 알러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단백질을 없앴다든지 그런 이제 그 상당히 개량된 그런 이제 옥수수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초제 내성이랄지 그런 그 보수적이 그 BT 독소 유전자가 도입된 그런 그래서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GMO가 되겠습니다. 그 면화, 캐놀라 이런 것들이 GMO로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유전공학적으로 개량된 식물은 해충 내성, 제초제 내성, 혹은 우리 바이러스병에 걸려서 많은 또 작물들이 그 수확량을 이제 손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성, 혹은 숙성 지형 과일은 우리가 토마토에서 이미 한번 소개를 했죠. 혹은 뭐 이런 그 품종이 좀 개선된 지방 함량이 증대됐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타겟으로 돼서 그런 형질로 전환된 옥수수, 면화, 고구마, 아마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파파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카놀라라는 어, 지방을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식물도 일리면은 그 해초제 또 해충의 resist pest attack, 해충의 내성을 보이는 그런 유전자 조작된 식물은 여기 있고 그렇지 않은 식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되면은 그만큼 성장이 느리고 수확량이 적게 되죠. 이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인류의 식량 자원을 늘리는데 인류의 기근을 없애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그 강의에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숙성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delayed softening through suppression of polygalactoronase라는 그런 효소를 발현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저장성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오래 저장하면 물러지는 거 그런 것들을 막는 오래도록 싱싱한 그런 토마토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면화 자, 또 다른 하나는 현재 그 농업이 아니면 그 식량 자원이나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너무 추우면 안 된다든지, 너무 건조해도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한계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한계선들을 조금만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 경작지가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식량을 어, 그, 증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997년도 미시간 주립대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방법은 뭐냐? 이름하여 웨더가드입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전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식물들을 tolerant to drought, 가뭄에 잘 견디고, 그 다음에 tolerant to freezing, 동해, 겨울에 추울 때 그 얼어 죽는 거, freezing에 또 이제 내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tolerant to high salt, 이런 예를 들면 해안가 바다를 메워서 매립지를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식물이 아주 오랫동안 못 자라죠. 왜? 솔트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 그래서 이름하여 웨더가드라는 이름 유전자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뭐 그런 웨더가드 진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이렇게 아주 그 악조건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동해 그 얼어 죽는 얼어서 소실되는 그 작물 그 식량 곡물의 어떤 그 감소량이 아, 한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소를 하면 이것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이런 그 손해를 저기 그 볼 수 있다. 건조 때문에 건조 기후 때문에 말라 죽는 것들이 또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보존할 수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어, 유전자 조작 기술이고 현재로도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또 세계적으로 그 특허 분쟁이나 경쟁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몇 년 전에는 줄기세포 가지고 어,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가해 기술 혹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테크닉이 개발이 됨으로써 미국에서는 MIT하고 하버드 혹은 스탠포드 대학이 서로 이제 그 특허 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 외래 유전자를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든지 플라스미드를 이용한다든지 예, 그 타겟 생명체 뭐 사람이면 사람의 크로모솜 염색체에 이제 집어넣고 그것이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방법은 그 타겟 유전자가 사람 염색체에 몇 번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는지를 잘 몰라요.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것에는 또 어떤 안정성도 아주 스페시픽하지 않다. 근데 최근에 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해 기술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예를 들면 그것이 질병, 무슨 백혈병을 만드는 유전자다. 아니면 그 암을 만드는 유전자다. 그 잘못된 유전자만 싹 도려내고 새로운 정상적인 유전자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그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퍼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NIH에서 이제 차세대 세포 치료제로 임상이 이제 2016년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대 한양대 연구팀들이 이런 그 2016년도에 기술을 가지고 화학적 원리를 이제 분자 수준을 밝혀내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뭐 아산병원이랄지 뭐 툴젠 특히 툴젠이 이제 그 가지고 있습니다. 툴젠은 현재 1세대, 3세대에 이르는 전 세대 유전자 가해를 모두 독자 개발한 이제 그런 어떤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삼성가가 툴젠의 유전자 가입 기술을 개발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근데 이제 삼성가는 알려진 대로 뭐 현재 이재현 그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약간 그 가족력이 있는 유전병이 있어요. EJ, CJ 회장이나 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어눌하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사르코마리투스라는 그런 이제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유전자 가해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삼성도 개발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과제는 현재 복지부 국제과제로도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크리스퍼 기술에 의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떤 인류의 그 바이오텍 기술을 또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을 또 앞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퍼 기술은 여기에 그 시퀀스 스페시픽한 그 RNA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 유전자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 구체적인 건 설명 안 하겠지만 크리스퍼 CPF1 기술과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방법은 약간 랜덤한 방법인데 무작위적인 방법인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런 그 크리스퍼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을 개조한다 그러면은 시력은 2.0, 2.0.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를 저기 걸리지 않을 그런 그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든지 IQ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대머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음감을 가지고는 그 청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사인 볼트 못지않은 그런 그 단거리 주력을 가진 스프린터의 그 다리를 가진 그런 인간을 개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이 기술에 대한 그 우려를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